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은 뭘 공부할 거냐면 위험 배웠습니다.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파트가 위험 배웠는데, 위험 배우고 나면 뭘 배워야 될까요? 수익. 위험과 수익은 무슨 관계에 있다? 비례 관계에 있다. 다른 말로 상쇄 관계에 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수익을 배울 겁니다. 86쪽이네요. 86쪽에 수익률이라고 나왔어. 수익률. 그러니까 수익률은 이제 세 가지 수익률을 배울 겁니다. 기대 수익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요구 수익이라는 게 있고, 실현 수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요? 그럼 이제 기대 수익이 뭐고, 요구 수익이 뭐고, 실현 수익이 뭐냐? 이제 시험은 기대 수익의 첫 번째 개념이거든요. 이 개념은 작년인가 한 번 나와요. 그러니까 개념은 거의 나오지 않아요. 기대 수익은 그냥 기대 수는 계산 문제를 내는 거고, 근데 최근에 계산 문제, 기대 수익을 계산 문제 내지도 않고 있네요. 최근에는. 그다음에 요구 수익은 이제 요 이론적으로 내는 거야. 그러면 세 가지 수익률 중에서 가장 시험에 잘 내는 게 요구 수익률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는 요구 수익률, 지금 이제 수익률에서는 요구 수익률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공부하면 돼요. 그럼 이제 요 세 가지 수익률이 있는데 실현 수익률까지 이렇게 해서 볼 건데, 이 화면에서는 요 실현 수익률이 뭔가 이제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춰봐요. 여기에 투자 대상 부동산입니다. 제가 이걸 살까 말까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대 수익률이 기대되는 수익률이 10%입니다. 요 기대되는 수익률은 요 기대하고 예상이 똑같은 말이겠어요. 그럼 요거 기대 수익률 요거 지금 모른다 하더라도 이거 봐요. 요게 투자 금액이 총 투자액이 10억이다. 그럼 부동산 가격이 얼마다? 10억이다 이 말이야. 그럼 10억인데 요걸 내가 투자해서 1년 동안 예상 수익이 1억 나온다 이거 봐요. 1억. 그럼 투자한다면 그럼 예상되는 지출은 얼마입니까? 예상되는 지출은 1억이죠. 예상되는 수익은 얼마입니까? 아니, 예상되는 지출은 10억이죠. 예상되는 수익은 1억이죠. 그러면 예상 수익률은 몇 퍼센트인가요? 계산이 잘 안 되는 겁니까? 예상 수익률은 10억을 투자해서 수익이 1억이 나온다면 예상 수익률 몇 퍼센트? 10%. 요 10%를 예상 수익이라고 하고 요걸 기대 수익이라고 그래. 기대 수익률. 그러면 기대 수익률은 다른 말로 예상 수익률은 예상 지출과 10억과 예상 수익을 바탕으로 계산된 예상 수익률이다. 됐죠? 그게 기대 수익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집에서 공부할 때 기대 수익이란 예상 지출과 예상 수익을 바탕으로 계산된 예상 수익이다 미쳐버릴 것 같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그냥 기대 수익률, 예상 수익률 그러면 끝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내가 기대했던 건 이제 10%인데 요 10%가 나오라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11이 나올 수도 있고 9가 나올 수 있다겠죠. 그걸 뭐다? 위험, 불확실성이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기대되는 수준은 10%란 말이에요. 근데 저게 10%면 이제 투자자가 있어. 투자자 값이 내가 저기다가 내 돈 10억을 집어넣으려면 최소한 이 정도 수익은 나와야 된다. 최소한 그게 요구 수익입니다. 그러니까 요구 수익은 투자자가 이 부동산에 자기 돈 10억을 투자한다면 최소한 이 정도는 나와줘야 됩니다. 그걸 요구 수익이라고 한다고. 자, 그럼 질문. 자, 여러분이 이 부동산 투자한다면 여러분이 요구하는 수익률은 몇 퍼센트입니까? 그게 요구 수익률이야. 요구 수익률. 그러니까 내가 이 부동산에다가 투자한다면 나는 최소한 여기에서 10% 나와야 된다. 그게 저의 요구 수익률이야. 그럼 여러분들은 10% 나와야 된다가 아니라 11% 나와야 된다. 12% 나와야 된다. 8% 나와야 된다.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값은 여기다 투자한다면 값이 요구하는 것은 나는 최소한 이 부동산에서 12% 나와야 됩니다. 그게 값이 요구하는 수익률이야. 저는 10% 나와야 된다. 제가 요구하는 수익률이라고. 그러니까 요구 수익률은 투자 대상 부동산에 대해서 투자자가 최소한 이 정도 나와야 된다. 이걸 뭐라 한다? 요구 수익이라고 한다. 그럼 요구 수익률은 투자하기 위해서 충족돼야 되는 최소한의 수익률을 요구 수익이라고 한다 이 말이라고. 그럼 투자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갑의 요구 수익률이 8%입니다. 그럼 갑은 이 부동산에서 최소한 몇 퍼센트가 나오면 투자한다는 소리야? 8%. 그런데 얼마가 나올 것 같아요? 얼마가 나올 것 같아요? 10%? 다른 생각 하지 말고 여기 좀 집중하란 말이에요. 요거 하는데 다른 생각 이거 저 집 예쁘다. 그런 생각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지? 그다음에
요거 하는데 다른 새가 내가 돈이 10억 있으면 얼마 줬다. 그거 하지 말고 요것만 집중하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잖아 지금.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들 일부러 어렵게 해야 돼. 제가 이거 수업하다 투자론 수업하다 보면 느끼는 게 있어요. 일부러 막 어려우려고 노력을 해 그냥. 일부러 그걸 일부러 어려워야 되겠다. 그렇게 노력하지 말라니까요. 아무것도 아니잖아 지금. 네. 합격자 모임 보러 갔는데 어느 분들이 그러더라고 저보고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 말 하더라고 저한테. 제가 수업 시간에 그 말 하는 거 봐.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 말 하나 봐. 그러니까 합격자 모임에서 합격자 들어와서 아무것도 아니잖아. 저보고 그러는 거야. 제 뒤에다 대고 너 누구냐? 제가 수업 시간에 은연중에 그런 말 많이 하나 봐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 말을. 사실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맞습니까? 봐봐. 아니 여기에 투자한다면 10%가 예상되는 거야. 근데 나는 최소한 8% 나오면 투자한다. 이 8% 이용구 수익률이야. 그러면 나는 투자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럼 투자 가치가 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투자했어 이제. 그러니까 투자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까지는 기대 수익률과 이용구 수익률 개념 뭔가요? 기대 수익률은 예상 수익률, 이용구 수익률은 최소한 이 정도 나와야 된다. 그럼 이 정도 나와야 준다가 중요합니까? 최소한이 중요합니까? 최소한이 중요하지. 최소한. 그러면 이용구 수익률은 최소한 수익률. 그럼 이 두 개를 가지고 기대 수익률과 이용구 수익률을 가지고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거야. 그럼 투자한다 안 한다? 한다. 이걸 투자 가치가 있다 이렇게 한다고. 투자 가치가 있다. 그럼 투자했어요. 투자해서 실제로 수익률을 계산해봤어요. 실제로 수익률을 계산했더니 6이 나왔습니다. 이걸 실제 수익률이 6% 나왔어요. 투자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지. 집 나와서 고시원에 살아야지. 이 N수야. 투자하지 말아야겠잖아. 막 그러면서 싸우면서. 그치? 그럼 6% 나왔습니다. 요 6%가 실제 나온 수익률이죠. 요걸 실현 수익률이라고 그래. 실현 수익률. 그러면 실현 수익률은 투자가 이루어진 후에 실제로 달성된 수익률을 실현 수익률이다 이렇게 하는 거야. 실현 수익률은 요거만 알면 돼. 기대 수익률은 계산 문제 나올 거고, 요구 수익률은 이제 이론적으로 좀 있으면 요구 수익률 자세히 설명할 거고, 실현 수익률은 요것만. 실현 수익률은 투자한 다음에 실제로 나온 수익률을 뭐라 한다? 실현 수익률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수익률 지금 세 가지가 나왔어요. 기대 수익률, 요구 수익률, 실현 수익률. 그럼 요 세 가지 중에서 투자 결정, 이 부동산에 투자할까 말까, 투자 결정과 관련된 수익률은 무엇과 뭡니까?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이야. 그러면 실현 수익률은 투자 결정과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실현 수익률은 딱 두 가지만 하는 거야. 개념. 실현 수익률은 투자가 이루어진 후에 나오는 수익률. 투자 결정과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두 가지만. 그 선생님 잘 나옵니까? 아니 잘 안 나와. 잘 안 나온다고. 자, 책 88쪽 가봐요. 88쪽에 위에서부터 네 번째 줄에 실현 수익률 참고 표시네요. 그러니까 32회 때 책을 나왔는데 투자 후 실제로 달성된 수익률로 투자 결정과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것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 얼추 개념을 알았단 말이에요. 얼추 개념을. 그럼 이제 기대 수익률 공부하고 요구 수익률 공부하셔야 돼. 실현 수익률 이걸로 끝난 거니까. 자, 기대 수익률은 여기 첫 번째 개념이죠. 예상 수익과 예상 지출을 계산된 예상 수익률이다. 그다음에 기대 수익률은 거의 대부분이 계산 문제입니다.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과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 요거 계산 문제 물어본단 말이에요. 지금은 계산 문제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계산 문제 지금 여러분 눈빛은 계산 문제 싫어요 막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주는 거예요. 지금 계산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런 자료를 줘요. 이런 자료를 주면서 이런 상태에서 기대 수익률 계산하라고 한다고. 기대 수익률 7.8%입니다. 또 막 쓸까봐 이거 없애려다가 막 쓸까봐 나중에 다 하게 된다고. 제가 여러분 시험에서 계산 문제 나오면 좀 좋겠다. 나오기를 바라는 게 이겁니다. 이 기대 수익률 계산 문제가 예전에 잘 나오다가 최근 한 7, 8년 동안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에서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럼 다 맞출 수 있어요. 계산 문제 10문제가 나올 건데 그 10문제 중에서 여러분이 풀 수 있는 게 5문제 정도 됩니다. 그 풀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것도 틀렸다. 그럼 민법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이거 다 풀 수 있어요. 그거 걱정하지 말라고. 이거 어떻게 하냐면 요거 이제 이렇게 계산 문제가 한 2번 나왔는데 그럼 이거 곱하면 돼 이렇게. 곱하면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요게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이야. 그러니까 요거는 시험에서는 뭐 개별 자산이 이렇게 안 나오고 A라는 부동산이 있다. A라는 부동산에
경제 상황이 이런 상태다. 기대수익률 구해봐라. 그럼 곱하고 뭐 한다? 더한다. 그럼 끝나는 거야. 곱하고 더한다. 걱정하지 말라고. 그럼 이게 있는가 하면 포트폴리오 기대수익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 여기에 아까 개별 자산의 기대수익보다 이거는 약간 더 어려워요. 왜? 곱하고 더하는 것을 여러 번 해야 돼. 여러 번. 아까는 개별 자산의 기대수익을 이거 한 번만 하면 돼. 봐요. 요 곱하고 더한다 한 번만. 근데 포트폴리오 기대수익은 포트폴리오 구성했습니다. 그 부동산은 3개 이렇게 투자한 거야. 그럼 A만 투자했다. 그럼 A만 기대수익을 구한다. 그럼 이걸로 끝나는 거야. 이렇게. B만 투자했다. 이걸로 끝나는 거야. 이거. 근데 A, B, C 3개를 같이 했잖아요. 그럼 3개를 같이 했으니까 요 3개를 종합해야 돼. 종합. 그래서 얘도 다 곱하고 다른 거야. 봐요. 곱하고 더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3개하고 마지막에 포트폴리오 이렇게 하고 전부 다 곱하고 다른 거라고. 나중에 알고 보면 짜증나. 그냥 나오면 시험에 나오면 모의고사 나오잖아요. 그럼 짜증나. 아 미치겠네. 다 하는 거니까. 계속 곱하고 더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건 이제 계산 문제 낸다는 거야. 계산 문제. 그러니까 지금 요걸 풀라 하지 말고 개별 자산은 기대수익률은 계산 문제를 내구나 하면 된단 말이에요. 지금 선생님 나 지금 하고 싶은데요. 그럼 쉬는 시간에 저한테 오시면 제가 할 거라고. 이렇게. 근데 요구수익률. 어차피 요구수익률이 시험에서는 매년 나오니까 기대수익률 요 계산 문제는 한 7, 8년 안 나왔어요. 자, 그럼 이제 요구수익률. 이제 요게 수익률에서는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거야. 그럼 요구수익률 87쪽 있는데 그 옆에 요구수익률에 29회 때, 32회 때, 33회 때, 34회 때 계속 나오잖아요. 자, 요구수익률의 개념이 나왔는데요. 충족돼야 되는 최소한의 수익률이다. 위험조정 할인율이다. 주관적 수익률이다. 기회비용이다. 요거 전부 다 이제 의미를 아셔야 된다고. 가장 중요한 말은 최소한의 수익률이다. 여기가 가장 중요하죠. 부동산학 개론을 배우다 보면요. 요 개론에서 개가 요 개념이라는 소리예요. 개념. 그러면 요구수익률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요 개념이야. 이거는 구성이고 요 개념이 가장 중요한 말이야. 그러면 이제 개념 중에서 어떤 경제 용어가 나오면 요구수익이라는 것은 경제 용어잖아요. 경제 용어가 나오면 개념을 정립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혹시 기억나가 봐봐요. 자, 수요량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는데요. 아주 디테일하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자, 수요량이 이거거든요. 수요량은 일정 기간 동안에 구입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이다. 이렇게 배웠어. 최대 수량이다. 이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그럼 수요량은 최대의 개념이죠. 개념? 그럼 시험을 낼 때 요 최대면 어떻게 바꾸느냐면 최소라고 낸단 말이에요. 최소라고. 그러니까 개념의 최대다. 그러면 시험은 바꿔서 최소다. 이렇게 낸단 말이에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요구수익률은 최소하는 수익률이죠. 그럼 이걸 어떻게 낼까? 최대하는 수익률을 이렇게 낸단 말이에요. 꼭 그런 식으로 내요. 우리 시험에 그렇게 낸단 말이에요. 그럼 요구수익률은 충족돼야 되는 최대한의 수익률이다. 이렇게 2번 냈고 최소한의 수익률이다. 2번 냈고 개념에서. 그럼 요구수익률은 충족돼야 되는 무슨 수익률? 최소한의 수익률이다. 근데 여기 주관적 나왔네요. 주관적이란 말은 투자자마다 요구수익률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 말이야. 여러분의 요구수익률과 저의 요구수익률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봅시다. 인상은 또 안 좋아집니다. 자, 이 부동산에 내가 투자한다면 자, 투자자가 나왔습니다. 이 투자자가 있는데 투자자 값이 있어요. 그러면 이 투자자 값이 이 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해서 나는 최소한 이 정도의 수익이 나와줘야 된다. 그게 요구수익입니다. 그럼 투자자의 요구수익이 나올 건데 값의 요구수익이 10%다. 그럼 값은 최소한 10%가 나와줘야 된다. 을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을은 12% 나와야 된다. 이렇게 된다는 소리야. 그럼 투자자 값과 을의 요구수익이 다를 수 있다 없다? 있다. 다 같으면 요구수익이 다 같으면 주관적 객관적 다 같으면 근데 사람마다 같다 다르다? 다르다. 이게 주관적이죠. 주관적 수익률이다. 최소한의 수익률 개념하고 주관적 개념이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본서 같은 걸 보잖아요. 그럼 이제 기본서를 보면 요구 수익률에 대해서 최소한의 수익률, 위험조정 할인율, 주관적 수익률, 기회비용, 필수적 수익률, 예부적 수익률 엄청나게 많은 말들이 나와요. 그런 건 안 나오고 요 정도만. 그러면 다른 것 그거 나오지 않습니다. 자신 있어? 578% 자신 있어. 그거 안 나와. 요거만 하시면 돼. 그러면 요구 수익률은 무슨 수익률? 최소한의 수익률. 너하고 나하고 요구 수익률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 물론 같을 수도 있어요. 그게 다르다. 주관적, 객관적, 주관적. 그다음에 위험조정 할인율하고 기회비용이라고 나오는데 최근에는 이제 요 기회비용이라는 말을 냈단 말이에요. 기회비용의 이제 개념은 좀 이따 보기로 하고. 그러면 요구 수익률은 이제 이게 개념입니다. 그럼 요구 수익률 구성 나왔습니다.
구성도 잘 내죠. 자, 구성은 제가 설명할 건데 여기서 여러분이 약간 이제 머뭇머뭇합니다. 제가 설명하다 보면 느껴요. 아, 여기서 약간 머뭇머뭇한다 이렇게 느낀단 말이에요. 자, 내가 10억이라는 돈이 있습니다. 10억이라는 돈이 있어요. 그럼 10억이라는 돈이 있는데 이 10억을 이 부동산에 내가 투자한다면 최소한 이 정도 수입은 나와야 줘야 된다. 수익이 나와야 된다. 그게 요구 수익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여기다 10억을 투자한다. 그러면 제가 요구하는 수익률은 저의 요구 수익률은 10%입니다. 저의 요구 수익률은. 그럼 여러분도 이 분산에 대해서 요구 수익률이 10%가 될 수도 있고 8이 될 수도 있고 12가 될 수 있다. 그게 주관적이라는 소리야. 그럼 제가 요구 수익이 10이니까 여러분이 저한테 물어봐. 홍 선생, 당신의 요구 수익이 10인데 왜 10이야? 이렇게 물어본다고? 요구 수익이 10% 어떻게 나왔어? 그러면 10% 어떻게 구성됐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게 요구 수익률의 구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요 10억을 부동산 투자하지 않고 은행에다 예금했다고요? 은행에다 예금했다. 그럼 은행에다 예금했습니다. 예금. 그럼 은행에다 예금하면 은행에서 이자율을 1년간 이자율을 5% 준대. 5%. 그럼 내가 은행에다 예금하지 않고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최소한 요 5% 나와야 되면 안 나와야 돼? 나와야지. 그러니까 요 10%가 어떻게 나오는가 지금 보는 거야. 요 10%는 은행 이자율 5%입니다. 이 소리야. 요 은행 이자율 5%는 나와야 되겠죠? 그걸 학문적으로 시간의 대가라고 그래. 은행 이자율 시간의 대가. 그 왜 시간의 대가라고 하냐면 시간만 흘러가면 대가가 주어지는 거야. 요 10억을 은행에다 예금해봐요. 그럼 1년이 지났어요. 은행에서 5% 이자 주기로 했습니다. 그럼 5% 줍니까 안 줍니까? 줘요. 1년에 5%? 그걸 시간의 대가. 시간만 흘러가면 되는 거야. 자, 이런 거 봐봐요. 이런 경우 은행에다 내가 10억을 저금해요. 내 은행에서 1년 동안 5% 이자를 주기로 한 거야. 근데 내가 6개월 후에 가서 이자 주세요 그래요. 6개월 후에. 그럼 6개월 후에 가서 이자 주라고 하면 5% 줍니까? 2.5 줍니까? 2.5 절반 줘요. 절반. 그러니까 은행 이자율은 시간이 흘러가면 주는 거야. 그걸 시간의 대가라고 그래. 시간의 대가. 그러면 은행 이자는 요구할 거란 말이에요. 요 5%에다가. 그럼 당신 은행 이자를 5%에 왜 10을 요구했어? 저한테 물어본 거야. 은행에다 예금하면 불확실성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은행에서 무조건 주게 돼 있어요. 근데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위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래서 내가 그러는 거야. 내가 부동산에 투자하니까 위험을 부담하지. 그래서 위험에 대해서 할증 주라. 그게 위험에 대한 대가입니다. 위험 대가? 그럼 위험의 대가가 여기에 3%라고 해봐요. 3%.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럼 두 개 합치면 몇입니까? 8이죠. 근데 너는 왜 10을 요구해? 10을 요구해. 그러니까 제가 인플레이션이 예상돼.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2%가 발생하면 2%만큼 내 수익률이 떨어지는 거라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2% 발생하니까 그 2를 더해서 나는 10을 요구합니다. 이거라고. 그러면 요구 수익률은 어떻게 구성되냐? 은행 이자율하고. 그다음 내가 위험을 부담해서 위험의 대가하고 예상되는 인플레이션이 있다면 예상되는 인플레이션을 더하는 거라고. 그러면 물가가 안정적이다. 물가가 안정적이란 말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럼 이건 없는 거라고. 그럼 요구 수익률의 구성은 시간의 대가와 위험의 대가와 인플레이션 대가인데 요거는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이 아니고 요구 수익률의 본질은 시간의 대가와 위험의 대가로 구성된다. 자, 시험 질문 갑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10년 전 정도 나왔던 거야. 요구 수익률은 시간의 대가와 위험의 대가로 구성된다. OX? 오. 시간의 대가, 위험의 대가. 요 시간의 대가를 시간에 대한 비용이라고 그래. 비용. 위험의 대가를 위험에 대한 비용이라고 합니다. 비용. 이렇게. 그럼 요구 수익률은 시간의 비용과 위험의 비용으로 구성된다. OX? 오. 그게 시험 문제입니다. 자, 좀 더 디테일하게. 그럼 이 시간의 대가를 다른 말로 뭐라 하냐면 은행 이자율이잖아요. 은행 이자율. 그럼 은행에다 예금하면 불확실성이 있다 없다? 없다. 불확실성을 위험, 불확실성이 없다? 무위험. 그럼 이 5%가 무위험 수익률이야. 위험을 부담하지 않았을 때 수익률. 무위험 수익률. 근데 수익은 주로 생략하고 무위험률이라고 그래. 그럼 요구 수익률은 시간의 대가와 위험의 대가인데 근데 그걸 다른 말로 무위험률하고 그다음에 내가 위험을 부담하면 위험에 대해서 할증해 주세요. 그게 위험 할증이라고. 이렇게. 예상 인플레이션 논외니까. 자, 그럼 다시. 예. 오늘 제가 아침에 오면서
많은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줘야 되겠다.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제가 말을 많이 하지만 여러분에게 포인트 중요한 게 요구순위를 구성, 시간의 대가와 위험의 대가. 다른 말로요.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 할증률로 구성된다. 됐죠?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잖아요. 요건 논해야 논해. 예상 인플레이션은. 예상 인플레이션 본질이 아니라고. 우리 시험에서 요구순위는 시간의 대가와 위험의 대가와 예상 인플레이션 구성된다. 이렇게 내지 않았어요. 이제 거 요구순위는 시간의 대가, 무슨 대가? 위험의 대가. 다른 말로 무위험률하고 위험 할증률로 구성된다. 되셨나요? 됐어.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이걸로 끝나면 좋을 텐데 그런데 더 잘 나오는 거. 그러면 요 무위험률이 변동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잖아요. 써놨잖아요. 변동할 수 있다고. 무위험률이 은행 이자율이야. 그 은행 이자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그러면 요 무위험률이 높아져 버리면 무위험 높아지면 요구순위도 높아지. 이거 엄청나게 잘 되는 거야. 그럼 무위험률이 높아지면 요구순위도 높아지는 거야. 그럼 반대로 은행 이자율이 떨어질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은행 이자율이 떨어지면 무위험률이 떨어지면 요구순위 얼마나 떨어진다는 거야. 그럼 무위험률과 요구순위는 비례 반비례? 비례. 자 이번에는 부동산 투자 위험 있죠. 위험. 요 위험이 높아질 수 있겠죠.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겠죠. 부동산 경기가 계속 침체로 갈 수 있겠죠. 그럼 위험이 높아지면 위험 할증률도 높아질 것이고 요구순위도 높아질 거고. 되셨나요? 자 다시. 요구순위는 충족돼야 되는 최소한의 수익률이다. 최소한의 수익률. 요구순위의 구성은 시간의 대가와 위험의 대가다. 시간의 대가가 은행 이자율 개념이다. 그것을 무위험률이라고 한다. 그럼 요구순위는 무위험률과 위험 할증률로 구성되는데 무위험률이 변동할 수도 있고 위험이 변동할 수 있다. 그럼 둘 다 높아지면 요구순위도 높아진다. 그럼 요 세 가지로 구성되는데 이 셋 중에서 하나라도 올라가면 무위험률이 높아졌다. 요구순위 높아진다. 위험이 높아졌다. 요구순위 높아진다. 예상 인플레이션 높아진다. 요구순위 높아진다. 자, 요구순위 구성 여기까지 됐습니다. 여기까지 됐네요. 자, 세 번째. 여기까지 2번까지 봤고 세 번째는 그럼 위험이 높아졌어요. 위험 할증이 높아집니다. 요구순위도 높아집니다. 자, 이 부분은 약간 어려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구순위는 주관적입니까? 객관적입니까? 주관적이죠. 그럼 요구순위 주관적이다 그 말은 투자자마다 요구순위 다르다는 소리야. 그러면 여러분의 요구순위나 저의 요구순위는 다를 수 있지만 요 구성은 똑같아요. 여러분의 요구순위도 무위험률에다가 위험할증률 예상 인플레이션으로 구성되고 저도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요구순위 이제 볼 건데 자 투자자 값이 있고 자 색깔 다르게 해야 되겠네. 자, 빨간색으로. 자 투자자 값이 있고요. 투자자 을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투자자 값과 을의 요구순위를 값이다. 그럼 투자자 값이든 투자자 을이든 요구순위는 무위험률, 위험할증률, 예상 인플레이션으로 구성돼요. 그럼 투자자 값의 무위험률과 투자자 을의 무위험률은 같을까 다를까? 자 여기 봐요. 요거 되죠 정까지. 투자자 값의 요구순위율, 투자자 을의 요구순위율. 그럼 투자자 값의 요구순위든 을의 요구순위든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할증률 플러스 예상 인플레이션이야. 그 제가 물어보는 것은 이거야. 투자자 값과 을의 요 무위험률은 같을까 다를까? 같아. 같다고. 다르다고 나오면 내가 열받을 것 같아서 내가 같다 해버린 거야. 같다고. 자 여기에 은행 이자율 있잖아. 무위험률이. 그럼 여러분이 은행에 가든 제가 은행에 가든 그는 이자는 똑같아. 대출 받는 게 아니라 이건 예금하는 거니까. 대출 이자는 달라. 대출이. 여러분과 제 대출 이자는 달라진다고. 근데 예금 이자는 똑같아. 여러분이 10억 가서 신한은행에 저금하나 제가 10억 가서 10만 원 신한은행에 저금하나 신한은행에 주는 이자는 똑같단 말이에요. 그럼 무위험률은 똑같아. 5%라고 해봐도 똑같아. 자 플러스 그다음에 위험할증률이 위험할증률. 그럼 위험할증률 잠시 대기하고 여러분의 요구순위나 저의 요구순위나 요 예상 인플레이션을 더할 거라고. 인플레이션이 있다면 그럼 여러분의 예상 인플레이션과 저의 예상 인플레이션 즉 투자자 값과 을의 예상 인플레이션 같아요 달라요? 같지. 같다고. 여기서부터 이제 인상이 많이 안 좋아져요. 이제 여러분하고 저하고 같은 나라에 살고 있잖아요. 같은 시기에 살고 있잖아요. 그럼 예상 인플레이션 똑같지. 그럼 예상 인플레이션 둘 다 2% 이렇게.
자, 그러면 요구수익이 3개로 구성되는데 무위험률 똑같습니다. 예상이익률 똑같습니다. 이제 위험 할증률 할 거라고. 그럼 위험 할증률도 똑같다 봐요. 그럼 위험 할증률도 둘 다 3% 똑같다. 그럼 요구수익은 다 똑같아야 돼. 이해됩니까? 자, 다시요. 이제 설명이 장황해지니까 여러분 좀 놓쳤는데 갑의 요구수익이든 을의 요구수익이든 3개로 구성된다. 근데 갑이나 을이나 무위험률은 다 똑같다. 예상인물도 똑같다. 그러면 위험 할증률도 똑같다면 그럼 갑과 을의 요구수익이 같겠죠. 근데 다르다는 소리야. 주관적이니까. 그럼 왜 달라지니까? 요게 달라져. 요게 위험 할증률이. 어떤 부동산에 대해서 느끼는 위험은 투자자마다 달라요. 저는 이제 나중에 위험 회피라고 배운다고. 저는 매우 위험 회피적인 사람이야. 그럼 저는 위험을 부담하면 수익을 많이 요구하는 사람이야. 그걸 위험 회피적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요 갑은 매우 위험 회피적이다. 그럼 갑은 위험을 부담하면 위험의 대가를 많이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럼 갑의 요 위험 할증률이 4%라고 한번 해봐요. 4%? 근데 을은 위험에 대한 대가 할증률이 2%라고 해봐요. 그럼 갑은 요구수익이 몇이 되는 겁니까? 11%가 되는 거죠. 5, 4, 2. 근데 을은요, 9%가 되는 거죠. 그럼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러니까 갑과 을의 요구수익이 다른 이유가 무엇 때문에 달라요? 위험 할증률이 달라요. 그게 지금 이거야. 그럼 위험은 투자자마다 다르다는 소리야. 위험에 대해서 느끼는 정도가. 그럼 투자자가 위험에 느끼는 게 주관적이다. 그럼 요구수익도 뭐다? 주관적이다. 그 말이지. 그럼 요구수익이 주관적이란 말은 요 그림 가지고 설명한단 말이에요. 자, 요구수익이 주관적 맞죠? 요구수익 주관적 맞죠? 그럼 시험 지문에 요구수익이 주관적이다 이렇게 안 주고 어떻게 시험을 출제하냐면 이렇게 출제해요. 요 그림 볼래요? 여기에 투자 대상 부동산이야. 그럼 이 부동산에부터 기대되는 수익률이 10%라고. 10%. 근데 투자자 갑과 투자자 을이 있는데요. 투자자 갑의 요구수익은 8입니다. 을은 10입니다. 그러면 요구수익이 다르죠. 이것은 주관적이라는 소리죠. 그러면 갑은 투자합니까 안 합니까? 갑은 투자하죠. 갑은 기대수익하고 요구수익을 비교해서 기대수익이 더 커요. 요구하는 것은 8밖에 안 돼요. 근데 기대되는 수익은 12가 된다는 소리죠. 갑은 투자하죠. 을은 요구하는 게 10입니다. 근데 기대되는 것은 10밖에 안 됩니다. 을은 투자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럼 요거 지문 만들게요. 똑같은 부동산에 대해서 투자자마다 투자 여부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왜요? 요구수익이 주관적이니까. 자, 요구수익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요구수익 갑니다. 수익률에서는 요구수익이 가장 중요해. 수익률에서는 요구수익이 가장 중요하다. 응? 그럼 요구수익은 최소한의 수익률이다. 요구수익의 구성은 시간의 대가와 위험의 대가와 예상 인플레이션인데 예상 인플레이션 논외고 시간의 대가와 위험의 대가. 시간의 대가를 무위험 수익률, 위험의 대가를 위험 할증률. 그럼 무위험률이 높아지거나 위험 할증이 높아지거나 요구수는 높아진다. 그죠? 그럼 이렇게 나와요. 시장 이자율이 높아지면 예금 이자율이 높아지면 요구수도 높아진다. OX, O. 이렇게. 그다음에 위험을 많이 부담한다. 그럼 요구수도 높아진다. 근데 위험을 부담하는 정도가 투자자마다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래서 요구수익은 객관적, 주관적, 주관적. 자, 이제 요구수익도 이제 얼추 끝나가는데 이제 요구수익에서 뭘 안 했냐면 기회비용이라는 거 안 했어요. 기회비용. 요 기회비용이란 말이 이제 우리 시험에서 한 2군데 나와요. 여기서 나오고 감정평가에서도 기회비용 말이 나오는데 요 기회비용이란 말은 사실은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근데 우리 시험은 기회비용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보지 않아요. 경제학에서는 기회비용이 매우 중요한 말이니까 그럼 요구수익은 최소한의 수익이다. 요거 이제 점검했습니다. 그다음에 주관적 수익률을 봤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기회비용 볼 건데 요거 위험조정 할인율은 지금 볼 필요 없고 요구수익이 위험조정 할인율이다. 요거는 필요 없어요. 자, 기회비용인데 저 기회비용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보자고요. 여러분들 저 요구수익률이 수익률 같아요? 비용 같아요? 요구수익률이 수익률이 아닙니다. 비용입니다. 비용. 자, 여기 좀 봐요. 자, 수익하고 자, 요 부동산이 있습니다. 그럼 요 부동산에서 투자할까 말까 수익하고 비용을 비교해. 비용. 그럼 수익이 더 크면 투자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요. 그러면 기대수익률하고 요구수익률하고 비교해서 기대수익이 더 크면 투자 가치 있습니까? 있죠. 요 수익이 기대수익이고 비용이 요구수익입니다. 요구수익은 사실은 비용입니다. 비용. 그러니까 수익이라고 하지만 요구수익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비용이에요. 기회비용이에요. 기회비용. 아까 이런 게 있죠. 요구수익률은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할증률. 그 위에 요구수익 봐요. 요구수익을 보면 다시 가봅시다. 요구수익은 시간의 대가, 위험의 대가죠. 시간의 대가를 다른 뭐라고 제가 시간 비용, 위험의 대가를 위험 비용 그랬거든. 그러니까 요구수익의 본질은 사실은 비용이에요. 좀 어려워집니다. 사실 여러분들. 그럼요. 요구수익 기회비용이라 하는데 여기에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 보자고. 요구수익은 뭐다? 기회비용이다. 그러니까 요구수익은 기회비용이야. 근데 시험에서 요구수익이 왜 기회비용입니까? 이런 거 안 내. 그러니까 요구수익은 기회비용이야. 그러니까 요구수익이 기회비용인데 왜 기회비용인가? 그것을 제가 논리를 설명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회비용은 포기한 대가를 기회비용이라 해요. 포기한 대가. 그러면 우리 시험에서 요구수익은 포기한 대가다. 그렇게 낸다 안 낸다? 안 내. 선생님 내면 어떻게? 걸 것도 없다. 이제 다 걸어버려가지고. 그치? 그러면 내가 10억이라는 돈이 있습니다. 예금할 수도 있고 주식에 투자할 수도 있고 부동산에 투자할 수도 있어요. 그럼 예금을 하면 수익률이 5%. 예금했을 때 수익률이 이자율. 요 이자율 5%가 뭐예요? 무위험 수익률. 그럼 주식에 투자합니다. 수익률이 10%입니다. 10%. 그러면 내가 10억 가지고 예금할 수도 있고 주식 살 수 있는데 그러면 예금하지 않고 주식 사지 않고 부동산에 투자했어요. 부동산에. 그 부동산에 투자하면 최소한 얼마를 요구할까? 얼마를? 자, 요 10억을 주식에다 투자한다 이봐요. 그럼 몇 퍼센트 수익이 예상돼요? 10% 예상되죠. 10%? 그럼 내가 주식에 투자하지 않고 주식을 포기하고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최소한 얼마가 나와줘야 돼요? 10이 나와줘야 되지. 10. 요 10%가 부동산에 투자하면 포기한 거야. 포기. 포기한 대가라고. 그러면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최소한 몇 퍼센트가 나와야 돼요? 10%. 그 최소한 요구하는 게 10%. 요 10%가 기회비용. 똑같은 말이 되는 거지. 지금 이해됩니까? 그럼 이 논리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고. 이 논리를 시험에 내는 게 아니라 요구수익은 뭐다? 기회비용이다.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기회비용이라는 뜻이야. 기회비용. 자, 어느 분들 이렇게요. 요 기회비용은 포기한 대가인데 10억이라는 돈이 있으면 은행에다 예금할 수도 있고 주식 살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예금하지도 않고 주식 사지도 않고 부동산 샀다. 그럼 포기한 대가가 요 두 개를 더해서 15%라고 한다고. 그게 아니라고. 15%가 아니라 주식 사면 예금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포기한 게 두 개를 포기했는데 요것 중에서 큰 거 그게 10이잖아요. 그게 포기한 거야. 그거 나는 예금할 수 있는데 요것도 포기하고 둘 다 포기가 아니라고. 부동산 아니 주식에 투자하면 요걸 이미 다 포기했잖아요. 요걸 10을 포기한 거라고. 그러면 은행에다 아니 주식 사지 않고 부동산에 산다면 최소한 몇 퍼센트 나와야 된다. 10%. 그게 요구수익이야. 그러면 10을 포기했죠. 포기한 대가 기회비용. 요구수익은 같은 말. 33회 때 시험 지문. 그럼 요구수익 이제 다 끝났어요. 요구수익 다 끝났으면 아이고 힘들어. 물 한 모금 마시고.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이제 2월 달에 배울 건데 2월 첫 번째 주에 배울 건데 여러분 눈빛은 안 배운 것처럼 해요. 요거를 안 배운 것처럼. 그래서 옆에 언니한테 물어봐. 언니 배웠어? 언니 뭐라 한다. 머리 아파. 나는 모르겠어요. 이게. 자, 그러면 기대수를 배우고 요구수를 배웠습니다. 그럼 기대수과 요구수를 배운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왜 배웠을까요? 기대수과 요구수를 배운 이유는 왜 그랬을까? 그걸 가지고 투자할까 말까 결정해야 돼. 그래서 3번 투자 결정. 요거 어마어마하게 잘 나와. 3번 투자 결정, 4번 투자 균형인데 요거 재밌어요. 우리 중개사 시험은 3번 잘 내요. 투자 결정. 근데 감정평가사 시험에서는 4번 투자 균형을 잘 내요. 그러니까 투자 결정이 우리한테는 더 편해요. 그러니까 투자 균형 나오면 요거 설명할 때 여러분 눈빛은 많이 안 좋아져요. 이거는 잘 안 나오고 지금 볼 필요 없어. 나중에 다 발견된다. 그러니까 투자 결정은 기대수익과 요구수익을 비교해서 투자 결정할 건데 어느 경우 투자합니까? 기대수익이 더 클 때. 요거 엄청나게 시험이 잘 내요. 그럼 기대수익이 요구수익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 가치 있다 없다? 있다. 투자 선택한다. 그러면 돼요. 요 투자 균형 하지 말자고요.
그러면 제가 이제 여러분 처음 뵈서 요 수익률 이야기는 이쯤에서 이제 마무리할 거예요. 수익률은. 그다음에 88쪽 갔더니 평균 분산 결정법 나왔네요. 88쪽에 타이틀 5번 평균 분산 결정법. 그 평균 분산 결정법 옆에 언제 출제했단 말 안 나오죠. 그러니까 출제 비중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수익률 이제 마무리하고 89쪽 가면 기출 지문이 몇 개 나왔는데 기출 지문 첫 번째 지렛대 효과 안 배웠습니다. 위험하고 수익률 배웠는데 요 수익률만 볼게요. 수익률만. 자, 칠판을 볼까요? 1번 요구 수익률은 부동산 투자에서 획득할 수 있는 최대한의 수익률이다. OX, X. 최대금 틀려요. 최소한 그렇죠. 충족돼야 되는 최소한의 수익률이다. 이렇게 하죠. 틀린 지문입니다. 요구 수익률은 작년에 뭐 최대한 나온 거 아니라 요구 수익률이 작년에도 나왔으니까 제가 34에 나왔다고 제가 표시한 겁니다. 자, 그럼 요구 수익률 이제 3, 4번 하기 전에요. 요구 수익률 나왔습니다. 개념 최소한의 수익률이다. 기회비용이다. 주관적 수익률이다. 기억납니까? 요구 수익률의 구성은 시간의 대가와 위험의 대가와 예상 인플레이션인데 예상 인플레이션 논외고 시간의 대가, 시간 비용, 위험의 대가, 위험 비용. 시간의 대가를 다른 말로요. 무위험 수익률, 위험의 대가, 위험 할증률. 그러면 두 개 중에 어떤 것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요구수는 높아지게 됐다. 그럼 반대로 무위험률이 떨어지면 위험 할증이 떨어지면 그럼 요구수는 뭐한다? 떨어진다. 자, 3번 무위험 수익률의 상승은 투자자의 요구수는 하락시킨 요인이다. OX? X. 하락입니까? 상승입니까? 상승. 틀렸잖아요. 오케이. 근데 시험장 가면 요 하락이 상승으로 보여요. 실제로 하락이 상승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틀려옵니다. 그래서 씩씩하게 맞춘 것처럼. 예? 자, 4번 기대 수익률이 요구수보다 크대요. 기대 수익이 더 큽니다. 그럼 투자 가치가 있다 없다? 있다. 투자안이 채택된다. 26, 27, 19 엄청 잘 내잖아요. OX? O. 자, 여기까지가 수익률이 가는 겁니다. 자, 90쪽까지. 90쪽 가면 포트폴리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포트폴리오는 90쪽부터 해서 여러분이 요약 정리를 보면 그러면 91쪽까지인데 자, 최근에 시험은요. 요 포트폴리오는 자, 거기 이제 책 좀 보자고요. 그러면 포트폴리오 1번이 개념, 2번이 뭐 총위험 나오면서 체계적인 비축임 나오고 그 밑에 무슨 박스가 나오고 그다음에 3번 포트폴리오 효가 나옵니다. 최근에 시험은 최근에 3, 4년 동안 시험은 거기 3번하고 91쪽 4번하고 요 내용을 잘 내. 최근에는 요 내용을. 근데 요 3번하고 4번 오늘 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하지 않는 게 많죠. 그럼 3번, 4번을 다 한다. 그럼 여러분도 심각한 고민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근데 시험은 그동안 포트폴리오 시험이 10번 나왔다. 그럼 10번 나왔으면 7번이 그 2번 총위험 나오죠. 여기까지가 답이에요.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최근에 잘 나온 것은 3번, 4번이 잘 나오지만 그동안 누적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부분이 거기 2번까지 그 박스 90페이지 가면 박스 나오죠. 가운데 그 부분까지가 잘 나와.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라고. 여기까지만. 자, 포트폴리오 갑니다. 포트폴리오는 영어고 우리말로 하면 포트폴리오가 뭘까요? 분산투자입니다. 분산투자. 그 분산투자 반대가 뭐래요? 집중투자. 집중투자. 그래서 이 집중투자하고 분산투자를 좀 볼 건데요. 이거 봅시다. 집중투자와 분산투자. 집중투자, 분산투자. 분산투자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분산투자 포트폴리오. 집중투자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몰빵. 집중투자 영어로 몰빵이라고. 몰빵. 자, 이 집중투자하고 분산투자였는데 여러분들 투자하면 불확실성 위험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투자를 잘하려면 어떻게 하면 위험을 줄이고 어떻게 하면 수익을 높일까? 요걸 생각하셔야 돼. 그러니까 위험을 줄이고 수익을 높여야 한다. 그러니까 위험을 줄이는 방법, 위험을 감소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포트폴리오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10억이라는 돈이 있습니다. 자, 포트폴리오는 부동산학 이론이 아니라 주식 이론이야. 주식 이론. 근데 그 주식 이론을 부동산학으로 연결시키는 게 이제 포트폴리오 이렇게 배우고 들 건데 내가 10억이라는 돈을 A 회사 주식만 샀어요. 이게 몰빵입니다. 그런데 요 A 회사가 영업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서 주가가 올라가요. 주가가 그러면 수익률이 높아져요. 대박 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A 회사가 영업 실적이 나쁘고 그다음에 A 회사 임원진들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요. 그럼 주가가 떨어지겠죠. 그러면 쪽박 차는 겁니다.
그러면 A회사다 몰빵해버리면 A회사 수익률이 높아지면 대박 나는 거고 대박. 수익률이 떨어지면 쪽박 차는 거야. 그럼 수익이 대박 나면 수익이 30%가 올라갈 거고 쪽박 차면 수익이 20%가 떨어져 버린다고 이렇게. 그러면 대박하면 쪽박이죠. 그럼 불확실성이 커요, 적어요? 커요. 그다음 자, 이걸 이제 분산 투자합니다. 10억이라는 돈을 A회사 주식과 B회사 주식으로 분산했어요. 그럼 A회사 주식의 가격이 떨어져요. 수익률이. 그런데 B회사는 높아져요. 그럼 떨어지면 높아졌습니다. 떨어진 게 높아졌다. 그럼 수익률의 변동이 클까 작을까? 작아요. 그럼 수익률의 변동이 작으면 불확실성이 클까 작을까? 작죠. 그럼 결국은 집중 투자라 분산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높이는 게 아니라 위험을 감소시킨다. 이게 포트폴리오입니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개념은 분산 투자를 통해서 부동산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을 제거 감소시키는 투자 전략을 말한다. 포트폴리오라고 합니다.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를 통해서 위험을 제거 감소시키는 투자 전략이다. 이게 개념입니다. 이 개념도 최근에도 출제했습니다. 그런데 위험은요. 체계적 위험이 있고 비체계적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을 더했더니 그것을 총위험이다 이렇게 하는 거야. 오늘 포트폴리오에서는 요 위험이 가장 중요한 말이야. 투자하면 위험이 따른데 근데 그것을 학문적으로 보면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이 있다는 거야. 근데 포트폴리오 위험을 제거 감소시킨다. 근데 여기 가로에 무슨 위험 나왔어요? 비체계적 위험. 체계적 위험 감소란 말이 엄청 잘 나와.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서 분산 투자를 통해서 체계적 위험 감소란 말이 엄청 나와. 10번 이상 나와. 10번 이상. 체계적 위험 감소. 그럼 OX, X. 포트폴리오 위험을 제거 감소시킨다. 자, 포트폴리오는 분산 투자를 통해서 위험을 제거 감소시킨다. OX, O.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를 통해서 비체계적 위험을 감소시킨다. OX, O.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를 통해서 체계적 위험을 감소시킨다. OX, X. 그러면 이제 체계적 위험 감소란 말이 나온단 말이야. 시험 지문에. 그럼 무조건 틀린 지문이야. 체계적 위험 감소가 10번 나온다. 10번. 무조건 틀린 지문. 그럼 이제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을 더해서 총위험이라고 하는데 이제 요 말을 지금부터 이제 공부를 할 거라고. 체계적 위험이 뭐고 비체계적 위험이 뭔가. 자, 이제 체계적 위험을 갑시다. 여기 A 부동산이 있고 B 부동산이 있고 C 부동산이 있습니다. 그럼 체계적 위험은 A, B, C 전부 다 있는 거야. 전부 다 가지고 있는 거. 이걸 체계적 위험이라고 한다고. 그럼 체계적 위험은 이렇게 할 수 있죠. 모든 부동산에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위험을 뭐라 한다? 체계적 위험이라고 한다. 근데 비체계적 위험은 A는 있지만 B는 없고 C도 없는 거. 이걸 뭐라 한다?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비체계적 위험. 그럼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 개념 아시겠죠? 그러면 체계적 위험은 모든 부동산 이렇게 모든 부동산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모든 부동산. 그 비체계적 위험은 그 부동산만. 그걸 개별 부동산 이렇게 나와. 개별 부동산. 그러니까 모든 부동산 체계적.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 그게 뭐예요? 체계적. 여러분은 없지만 저만 가지고 있는 것은 비체계적. 그죠? 됐습니까? 그러면 A만 투자한다고 봐요. 내가 10억이라는 돈을 A만 투자했다. 그러면 체계적 위험, 비체계적 위험 다 부담하는 거야. 그럼 A, B, C를 해요. A, B, C. 그럼 A, B, C를 투자하면 그럼 이제 이게 포트폴리오 구성했다는 소리야. A, B, C 분산 투자했다. 포트폴리오 구성했다. 그 포트폴리오 구성한다 하더라도 체계적 위험은 그대로 살아있는 거야. 체계적 위험은. 그럼 포트폴리오는 분산 투자는 위험을 제거 감소시키는 건데 근데 포트폴리오 구성한다 하더라도 요 체계적 위험은 그대로 살아있는 거야. 근데 비체계적 위험은 A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요 비체계적 요거 있죠. 그러면 A, B, C 분산하면 요 비체계적 위험이 B로 가고 C로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분산된다는 소리야. 그러면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서 위험을 제거 감소시키는데 모든 부동산에 공통된 체계적 위험은 감소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무슨 위험을 감소한다? 비체계적 위험이 감소한다. 그 뜻이라고 이게. 자, 이제 계속 갈 거예요. 자, 그러면 포트폴리오 개념 봤고요. 총위험은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으로 구성된다. 그러면 체계적 위험이 뭐고 비체계적 위험이 뭡니까?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럼 체계적 위험은 모든 부동산의 공통된 위험이다. 요거 체계적 위험은 모든 부동산의 공통된 위험이 여기에 중요한 게 아니라 요 동그라미 1번에 빨갛게 써 있는 거 요거. 그러니까 체계적 위험은 뭐가 체계적 위험이냐? 경기 변동, 인플레이션, 이자율 변동 요걸 체계적 위험이라고 한다고.
그 부동산 경기가 침체로 가면 너도 나도 모든 부동산이 공통적으로 경기가 침체하는 거라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습니다. 이자율이 변동합니다. 그럼 모든 부동산이 공통적으로 발생한 거라고. 자,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요. 그럼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서울에 있는 부동산은 괜찮고 인천에 있는 부동산은 뭐 위험에 처하고 그런 게 없습니다.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세 가지 암기사항이야. 체계적 위험이 뭡니까? 그럼 모든 부동산의 공통적 위험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체계적 위험은 경기 변동, 인플레이션, 이자율 변동. 이게 체계적 위험이다. 그 체계적 위험은 분산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서 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제거할 수 없다? 피할 수 없는 위험. 체계적 위험. 그 비체계적 위험 반대니까 피할 수 있는 거죠. 그 비체계적 위험은 개별 자산 그 부동산의 고유한 위험이라고. 그 비체계적 위험이 이제 2번이 비체계적 위험 종류야. 운영 경비 변동 이걸 외울 필요 없어요. 비체계적 위험은 엄청 많으니까 외울 필요가 없어요. 어떤 게 비체계적 위험이 그런 게 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비체계적 위험은 그 부동산에 고유한 거야. 그게 비체계적 위험이야. 그러니까 비체계적 위험이 뭡니까 이렇게 안 물어봐. 어떤 게 비체계적 위험입니까 이렇게 안 물어봐.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제가 이거 자, 소송 부동산 관련해서 소송 걸렸다. 그럼 이 소송이라는 불확실성은 체계적일까 비체계적일까? 비체계적이죠. 비체계적. 선생님 그걸 어떻게 구별해? 우리나라 모든 부동산이 다 소송 걸린 거 아니죠. 그럼 우리나라 모든 부동산 소송 걸렸다. 그것은 뭡니까? 그러면 그게 체계적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모든 부동산 소송 걸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소송은 그 부동산만 소송 걸렸다는 소리야. 그래서 소송 관련했다 그러면 비체계적 된다. 그럼 소송이 체계적이냐 비체계냐 낸다 안 낸다? 안 낸다는 거야. 안 내고 이런 것들을 뭐라 한다? 비체계점을 한단 말이야. 이렇게. 그 비체계점은 아까 봤듯이 분산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서 제거 감소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걸 피할 수 있는 위험이다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자,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 이제 구분했습니다. 그럼 이 두 개 더한 걸, 이 두 개 더한 걸 뭐라 한다? 총 위험이다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그동안 요 출제했던 거 좀 볼게요. 이 관련해서 출제했던 지문들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요.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서 개별 자산에 의한 체계적 위험 봐요. 포트폴리오 구성으로 개별 자산에 의한 체계적 위험 이렇게 나요. 뭡니까 X입니까? X예요. 개별 자산은 체계적 위험이 아닙니다. 비체계적 위험이죠. 자, 다시 갑시다.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서 개별 자산에 의한 비체계적 위험을 제거 감소시킬 수 있다. OX? O.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서 개별 자산에 따른 체계적 위험을 제거 감소시킬 수 있다. OX? X. 그래서 요 B자를 넣었다 뺐다 해요. B자 들어가면 옳은 말, 빼버리면 틀린 말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계속 그렇게 내요. 자, 계속 갈 겁니다. 계속 가기 전에요. 체계적 위험 3개 외워봅시다. 3개. 경기 변동, 인플레이션, 이자율 변동.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지문 2개 줄 거니까 이러면 OX 하시기 바랍니다.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서 체계적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 OX, X. 그럼 이번에 이렇게요.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서 경기 변동, 인플레이션, 이자율 변동에 따른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감소시킬 수 있다. X. 이게 체계적 위험이야. 감소시킬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서 체계적 위험 감소라고 10번 정도 나와요. 그거 틀린 지문이야. 한 3번에 걸쳐서 뭘 했냐면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서 경기 변동, 인플레이션, 이자율 변동을 감소시킬 수 있다. OX, X. 그럼 결국은 13번 정도가 이 포트폴리오에서 13번 정도가 체계적 위험을 감소시켰다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X입니까? X. 여러분 시험에서 그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틀려버려. 씩씩하게. 자, 이제 여러분 책에 있는 거 봐요. 분산 투자. 체계적 감소 X, 비체계적 감소 전략. 그다음에 요 체계적 비체계적 끝났어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에서 여기 보면 포트폴리오에서 절대로 나와서는 안 되는 말. 체계적 감소. 그러면 무조건 X가 되는 거야. 포트폴리오 체계적 감소 그러면 X가 되는 거야. 자, 이 부분은 좀 이따 이제 설명할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은.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이 자료를 볼 건데 여러분 책에 이런 거 없으니까 이거 보라는 소리야 제가. 자, 체계적 위험이 있고 비체계적 위험이 있어요. 이 두 개를 더해서 뭐라고 해요? 총위험이라고 그래. 그 총위험 옆에다가 좀 예쁘게 그냥 대충 쓰지 말고 예쁘게 한번 써보세요. 총위험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요? 총위험을 다른 말로 토탈 리스크?
전체 위험이라고 해요. 전체 위험. 최근에요, 전체 위험이라는 말도 시험에 등장을 해요. 전체 위험이다. 이렇게. 그러면 총 위험과 전체 위험이 같은 말이야. 자, 이제 요 내용은 지금 이걸 하겠다는 소리야. 이거. 그러면 자, 체계적이면 3%, 비체계적 5%, 총 위험이 8%입니다. 자, 포트폴리오 구성을 했어요. 그 포트폴리오 구성을 한다고 해서 포트폴리오 구성한다고 해서 무조건 위험이 감소하는 거 아니에요. 포트폴리오 구성도 잘해야 돼. 그러니까 봐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포트폴리오 A라는 분산이 있고 포트폴리오 구성할 때 A, B, C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A, B, D 하는 경우도 있고 3번 A, C, D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다 포트폴리오 구성한 거야. 근데 포트폴리오 구성을 잘하면 매우 잘하면 그러면 비체계점이 0까지 줄어드는 거야.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구성에 따라서 요 구성 요소에 따라서 위험 감소가 달라진다는 소리야. 달라진다. 그러면 포트폴리오 구성 1번은 포트폴리오를 아무리 구성한다. 1번, 2번, 3번 아무리 구성한다 하더라도 체계적으로 감소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그대로 3이야. 3. 그 포트폴리오 구성 1번 체계적으로 3. 비체계적으로 5에서 4로 감소했어요. 총 위험 몇입니까? 7. 그러면 이제 1번 봐봐요. 1번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서 비체계점이 감소함에 따라서 총 위험도 감소한다. OX. 5. 되셨나요? 자, 포트폴리오 2번 갑니다. 체계적으로 감소하잖아요. 근데 비체계점이 2로 감소했어요. 2로. 5에서 2로. 그럼 총 위험은 몇이 돼요? 5. 5가 되죠? 자, 포트폴리오 3 갑니다. 포트폴리오 구성 3번은 엄청 포트폴리오 구성을 잘한 겁니다. 그래서 비체계점이 0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비체계 0이 됐습니다. 그러면 총 위험은 몇입니까? 3. 그러면 포트폴리오 구성을 했습니다. 구성했어요? 체계점 감소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비체계점 감소합니까? 하죠. 비체계점이 0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죠? 자, 총 위험은 감소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총 위험은 0까지 감소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죠? 봐요. 포트폴리오 구성했습니다. 체계점이 감소한다. OX 5. 아니, 비체계점 감소한다. 5. 체계점 감소 X. 총위험 감소는요? 5. 총위험 0까지 감소는요? X.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다시 여러분 책에 있는 거 보라고요. 여러분 책에 포트폴리오 나오면서 그 밑에 가장 중요한 말. 체계점 감소 X. 총위험 0까지 감소 X. 그러니까 여기 있는 세 가지는 포트폴리오에서 나와서는 안 되는 말들이야. 포트폴리오 구성했습니다. 체계점 감소 OX, X. 총위험 0까지 감소 OX, X. 그럼 이걸 빼고 0 빼버리고 총위험 감소는요. 5야 5. 0까지 감소 그러면 X가 되는 거야. 자, 포트폴리오 구성했습니다. 위험을 감소시킨다.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서 위험을 감소시킨다. OX. 5. 모든 위험을 감소시킨다. X. 모든 위험을 감소하지 않는 거예요. 체계적 위험은 감소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말장난하는 거예요. 말장난. 되셨나요? 자, 이제 눈빛 많이 안 좋아집니다. 이번 시간 이제 마지막으로 갑니다. 여러분 책 90쪽 가운데 박스 나와 박스. 그거 보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동안 포트폴리오에서 물론 제가 포트폴리오 오늘 90페이지 3번 그다음에 91페이지 4번 최근에 자주 출제하는 건 제가 말한 오늘 않지만 그동안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시험에 잘 나왔던 게 이거 하는 거야. 이거 OX 하는 거라고. OX. 2월 달에도 이거 할 거니까 거기다 OX 할 때 볼펜도 하지 말고 연필로 연필. 그리고 지우고 다시 해야 되니까. 자, 포트폴리오 구성했습니다. 동그라미 1번. 비체계점 감소 OX. 5. 비체계점 0까지 감소. 5. 비체계점이 0까지 감소하는 경우가 나온단 말이에요. 아직 거기까지 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비징 의사 피치 모르는데 거기까지 가면 되겠어요? 비징이 뭐 말인지 모르는데 지금. 자, 2번.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서 체계적인 감소 X. 체계점 0까지 감소 X 2번 이거는. 3번.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서 총위험 감소 5. 총위험 0까지 감소 X. 모든 위험 감소 X. 그렇죠. 그럼 모든 빼버리고 위험 감소 5. 모든 위험 감소 그러면 X. 위험 감소 그러면 5. 미칠 것 같죠? 뭐 짜증나. 말장난이야. 그 말장난에 속아 넘어간다고 여러분들.
왜? 공법 때문에. 5번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서 경기 변동, 인플레이션,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감소시킨다. OX, X, X. 요게 체계적임이야. 그래서 감소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야지. 이렇게. 자,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거기 92쪽 가면 기출 지문에 그 체계적임과 비체계적 나왔죠? 자, 그 부분만 풀어보면 돼요. 그 밑에 포트폴리오 효과 요거는 아직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고 오늘 이번 시간은 이거 할 거예요. 요거 포트폴리오까지 되셨나요? 예. 자, 10분 쉬었다가 이어서 합니다.